네, 22페이지. 이제 우리 발음금 전에 뭘 했어요? 우리가 지역사회 보건 사업을 기획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한다? 현황 분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황 분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뭐부터 해결해야 될까? 그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특히 보건 사업을 할 때의 우선순위 결정 기법.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기법이래잖아. 기법은 무조건 중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 그 다음에 할론과 피켓이 제시한 BPR 기법이 있고요.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브라이언트랑 BPR 기법이 주로 시험 문제로 나오다가 한 4년 전, 4, 5년 전쯤부터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이 처음 나오기 시작하고서는 그 이후로는 점점 출제 빈도가 높아져서 최근에는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 문제가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하나씩 보시면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브라이언트라는 학자가 보건 사업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중에서 뭘 먼저 할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네 가지를 제시했어요. 문제의 크기, 심각성, 사업의 해결 가능성, 주민의 관심도. 네 가지. 심플하죠? 자, 이 네 개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자, 어느 지역에 대해 쭉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고혈압도 문제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당뇨병에 대한 거, 그다음에 암에 대한 거 문제들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자, 당뇨병에 대한 문제의 크기는 보통 이제 유병률, 그 지역의 유병률이 얼마나 높으냐, 이거를 0.1점에서 4점. 1에서 4점까지 점수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봤더니 고혈압 유병률이 너무 높아. 그래서 점수를 한 3점을 줬어요. 자, 문제의 심각성. 근데 고혈압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 중증도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봤더니 심각성은 별로 높지 않아요. 여기 1점. 그다음에 사업의 해결 가능성. 이 고혈압에 대해서 보건사업을 통해서 혈압을 얼마나 조절할 수 있고 발생률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해봤더니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해결이 가능하겠어요. 한 3점 정도를 뭐 2점 정도 줘볼게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들이 고혈압이라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분석을 해봤더니 별로 관심이 없어요. 1점. 이렇게 해서 얘네들 다 곱하는 거예요. 곱하면 점수가 얼마가 나오겠죠. 당뇨병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의 크기는 3점인데 문제의 심각성이 4점이다. 해결 가능성은 뭐 2점이고 주민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 얘네들을 다 곱해서 몇 점. 그래서 이 점수가 높은 게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심플하죠? 별로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도 없고 네 가지 기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의 크기 또는 유병도, 문제의 심각성, 또 사업의 해결 가능성, 난이도, 얼마나 해결이 가능하냐, 얼마나 해결이 어렵냐라는 거,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들의 관심도까지 네 가지고, 자, 그 다음에 할론과 피켓이라는 학자가 제시를 했는데 BPR 기법이라고 해요. 요거 BPRS 또는 BPR 기법. 자, 우선순위, 보건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주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공식을 제시하고 있어요. A 더하기 2B 곱하기 C 나누기 3인데, 이거 3은 별로 의미 없는 숫자예요. 그냥 숫자의 크기를 줄여주려고 하는 거고, 결국 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는 A 플러스 2B 곱하기 C라는 이 공식에서 나오는 건데, 그럼 A가 뭐냐? A는 문제의 크기예요. 앞에서 브라이언트에서 나왔던 문제의 크기, 마찬가지로 문제의 크기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이 BPR 기법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그 기준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성질환은 유병률로 문제의 크기를 결정을 하고, 급성질환은 그 질병의 발생률을 가지고 문제의 크기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B는 문제의 심각도예요. 그래서 그 건강 문제가 얼마나 긴급하고 중증도가 높고 사회 경제적으로 손실이 큰지 여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되고요. 사업의 효과, 마지막 C는 사업의 효과. 그래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얘가 해결 가능하냐, 효과가 있겠냐라는 것들을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 A, B, C를 전부 0점에서 10점 중에 점수를 부여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점수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점수를 A 플러스 2B 곱하기 C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의 크기에다가 심각성은 2배를 더한대요. 2B. 거기에다가 C를 곱한대요. 그럼 문제의 크기는 0에서 10점이지만 심각도는 결국 0에서 20점까지 나오겠죠. 만약에 문제의 심각도가 10점이다. 곱하기 2를 하니까 20이 적용이 되는 거고, 만약에 문제의 심각도가 5다. 그럼 5 곱하기 2가 되니까 10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문제의 크기가 5점이고 문제의 심각도도 5점이고 사업의 효과가 0점이다 라고 했을 때, 자, 5 더하기 결국은 10. 근데 곱하기 0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크고 심각하다 하더라도 사업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 효과가 없다라면은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최종적인 점수가 0이 되겠죠. 곱해지는 게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의 요소 중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뭐겠어요? 사업의 효과가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이 문제의 심각성, 그 다음이 문제의 크기가 되는 거, 세 가지. 그러면 브라이언트의 기준이랑 차이를 보면은, 브라이언트는 그냥 문제의 크기, 심각성, 사업의 해결 가능성, 관심도 이렇게만 띡 제시를 하고, 이걸 어떻게 측정한다라는 기준 같은 거 제시해 준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네 개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냥 네 가지가 전부 다 1점에서 4점 점수를 부여를 해서 그냥 곱해서 제일 높으면 그게 우선순위인데, 이 BPR 기법에서는 문제의 크기보다는 심각도를 더 크게 반영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문제의 심각도보다는 사업의 효과를 더 크게 반영하고 있다는 게 두 기법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세 가지. 자, 다음 시험 문제도 가끔 또 요 세 가지 BPR 기법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또는 문제의 심각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걸 긴급성, 중증도, 사회경제적 손실 이런 것들을 문제로 내기도 하고, 또는 조금 더 이제 문제를 꼬면은 브라이언트의 우선순위 결정 기준과 BPR 기법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도 나와요. 그러면 브라이언트에서는 문제의 크기 있었죠? 문제의 심각성이 있었죠? 사업의 해결 가능성이 사업의 효과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브라이언트에게만 있는 게 주민의 관심도 있고, 여기는 없는 거죠. 그거 부분 잘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를 내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총괄적 우선순위 결정 기준으로 BPR에서 OPR로 또 진화된 게 있어요. OPR은 뭐냐면 앞에서 봤던 BPR 그 공식에다가 D라는 하나의 요소를 곱해주게 되는데, 이 D라는 거는 펄 팩터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언제 하냐면 BPR로 계산을 했어요. 자, 계산을 해서 우선순위가 어떻다고 나왔는데, 이게 그럼 과연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실현 가능하냐, 그 가능성 여부만을 평가하는 거여서 우선순위가 더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요것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업무 범위의 적절성, 사업이 적절하냐, 그 보건사업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느냐, 수용성,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보건사업이냐, 그리고 자원은 충분하냐, 그리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느냐. 자, 요거를 각각 0점 아니면 1점이에요. 각각 0점 아니면 1점.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곱해요. 그 말은 뭐예요? 다 1이면 1이 되는 거고, 5개 중에 하나라도 0이면 0이 되는 거죠. 그럼 곱하기 0을 하면은 빵점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실현 가능성이 없어. 이거 5가지 중에 하나라도 0점이 나오면은 걔는 실현 가능성이 없고, 5가지가 모두 1점이 나오면은 실현 가능해. 그래서 우선순위 순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가능성 여부 정도만 평가하는 게 OPR 기법이라고 하고, 거기에 이제 D라고 해서 펄 팩터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펄의 구성 요소 5가지는 업무 범위의 적절성, 사업의 적절성, 경제적 타당성, 수용성, 자원의 충분성,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적법성까지 5가지를 평가하게 돼요. 자, 마지막 황금 다이아몬드 방식. 이게 최신 기출 경향에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어요. 여전히 앞으로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문제고, 이건 그림으로 먼저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메릴랜드 주에서 보건사업을 할 때 처음 사용했던 우선순위 결정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다이아몬드, 황금 다이아몬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또 9개의 다이아몬드가 있죠. 자, 요쪽 라인과, 그러니까 요 라인과 요 라인의 2가지의 기준을 두게 되는데, 한쪽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서울시의 어떤 예를 들어서 유방암 발생률, 서울시의 유방암 발생률이랑 우리나라 전체 또는 다른 지역, 우리나라 전국의 유방암 발생률이랑 서울시의 유방암 발생률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봤더니 서울시의 발생률이 더 높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럼 첫 번째 줄에 들어가요.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영아 사망률을 비교를 해봤더니 서울시랑 전국이랑 사망률이 비슷해요. 그러면은 중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산전 진찰이 나오는데, 산전 진찰 어떤 그 산부인과에서 하는데 그게 다른 지역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서울시가 수준이 좀 높아. 좋아요. 그럼 마지막 줄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쪽 편에서는 지난 5년간이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지난 5년간 유방암 발생률이랑 지금의 유방암 발생률을 비교해봤더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또 첫 번째 줄에 들어가요. 자, 비슷하다. 지난 5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다. 가운데 들어가요. 자, 지난 5년보다 좋아졌다. 그럼 마지막에 들어가요. 그럼 여기 있는 유방암은 뭐예요? 어떤 상태예요?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안 좋으면서 과거 5년과 비교해봐도 안 좋기 때문에 요 칸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여기 폐암 같은 경우는 뭐예요? 다른 지역이랑 비교해봤더니 안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들어갔는데 우리 지역에서 과거랑 비교해봤더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첫 번째, 이쪽에서는 두 번째. 그래서 여기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폐암이 우선순위가 높겠어요? 유방암이 우선순위가 높겠어요? 유방암이 높겠죠. 왜? 유방암은 둘 다 안 좋은 거고 폐암은 하나만 안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 첫 번째 칸에 있는 얘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이 우선순위가 높은 거. 얘네는 하나는 좋고 하나는 비슷한 거니까. 자, 여기는 세 번째 줄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 다음 우선순위, 마지막 우선순위, 마지막. 그래서 요 위에 올라가 있을수록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그래서 1, 2, 3, 4, 5 여기 있는 숫자로 있는 1, 2, 3, 4, 5는 점수가 아니라 여기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쉽죠? 요게 황금 다이아몬드 기법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설명을 보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 자, 미국 메릴랜드 주에서 보건지표의 상대적 크기가 뭐예요? 다른 데랑 비교해봤더니 수준이 좋으냐 나쁘냐를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 크기랑 변화의 경향 뭐예요? 과거 5년 전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어떻다. 그래서 상대적 크기와 변화의 경향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한 방법이다. 그래서 건강 문제를 선정한 다음에 어떤 질병의 이환율, 사망률, 변화 경향 이런 것들을 미국 전체랑 메릴랜드 주랑 비교를 해서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 여기를 보시면은 이 방법은 지역사회에 이제 지역별로 건강지표가 확보 가능하고, 그럼 우리 지역의 어떤 질병의 유병률, 발생률 이런 거 확보가 가능하고, 과거 추세를 알 수 있으면, 과거에부터 쌓여온 기록이 있다라고 한다면 쉽게 내가 굳이 막 다시 조사를 하지 않아도 우선순위를 쉽게 결정할 수 있으면서 형평성을 추구할 수 있다. 왜요? 다른 지역이랑 우리랑 비교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안 좋은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추구하는 특징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요게 황금 다이아몬드, 골든 다이아몬드 방식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쉽죠? 자,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먼저 해결을 하자라고 우선순위가 결정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목적이라는 단어랑 목표라는 단어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목적은 조금 더 궁극적인 거, 궁극적인 방향성을 나타내고, 목표는 그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들 같은 것을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목표가 갖춰야 될 기준 스마트 5가지 SMART를 앞자를 따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딱 봐도 시험 문제로 보이죠? 다음 중 목표가 갖춰야 할 기준 스마트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다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 내가 뭐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어요. 다이어트를 이제 올해 9월 달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결심을 하면은 목표를 어떻게 세워요? 그냥 살 빼야지. 이게 목표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얼만큼 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얼만큼이라는 체중이라는, 내가 지금 몇 킬로인데 2킬로를 감량하겠어, 5킬로를 감량하겠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내가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항상 스페시픽,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점수를 딱 적어놔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미저러블,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목표가 구체적인데 그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라면은 그거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지는 거죠. 측정이 가능하고, appropriate, 적절해야 된다. 사업 목적에 맞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되는 적절한 목표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목표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만에 20kg 뺄 거야. 너무
물론 나의 체중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목표라는 것은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점을 목표로 하라는 거는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점을 목표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가능해요. 그래서 섭리적이어야 된다. 실현 가능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나 이제 목표를 세웠어. 나 5kg 뺄 거야. 언제까지? 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타임 리밋, 시간에 대한 기한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 어떤 상태로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 목표가 갖춰야 될 스마트 5가지 기준이었고요. 자, 목표를 기술할 때 목표에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키라고 하는 건데, 어떤 문제를, 어떤 위험 요인을, 무엇을, 언제까지,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지역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얼만큼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목표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표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 사회생태학, 지역사회보건사업의 전략해서 사회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하고 그냥 생태학적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가장 최신 기출 경향이에요. 제가 한 2년 전, 3년 전부터 요거 나올 것 같아요를 했었고, 점점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최근 올해 시험에 2022년 시험에도 출제가 됐었고 2021년에도 여러 지역에서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는 아마 훨씬 더 출제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보여지는 내용이 이 지역사회보건사업의 전략, 사회생태학적 모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생태학이라는 표현이 뒤에 가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사회생태학 또는 생태학이라고 하는데, 생태학이라는 것 자체가 정의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어떤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현상, 생태계에서 누군가 혼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먹이사슬 관계도 있고 상호작용을 하죠. 그런 것들을 생태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무언가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생태학이라고 하기 때문에, 뒤에 가면 건강모형에서도 건강모형의 생태학적 모형, 병인 숙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사회생태학적 이런 게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태학이라는 단어가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보건사업을 기획하는데, 전략을 수립하는데 생태학적 모형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건사업을 할 때 한 가지 요소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건과 관련된 건강 문제는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상호작용을 한다. 그럼 그 여러 가지에 맞춰서 접근을 해야 된다. 왜? 걔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행동에는 다차원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여러 가지 차원의 요인들, 나의 개인의 어떤 가치관, 믿음, 나의 성격, 또는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 주변 사람들의 영향, 내가 속한 조직, 학교에서의 어떤 영향, 지역 사회의 분위기, 국가의 정책, 법, 이런 모든 것들에 사람들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죠, 우리 모두가.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태학 안에서 인간과 환경 사이의 이런 상호작용, 또는 생활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제도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를 해서 보건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모형이 사회생태학적 모형이에요. 그래서 개인과 환경, 건강 사이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회생태학적 모형이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개인 또는 집단, 인구 집단의 행동은 개인적인 요인, 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개인 간 관계, 나와 내 주변 사람들, 밀접한 사람들, 또는 내가 속한 조직, 또는 지역 사회, 정책,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사업을 할 때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보건교육도 해주고 예방접종도 해주고, 개인 간 차원에서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 주변 사람들이 있겠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뭔가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조직적으로는 조직의 어떤 규칙이나 규율 이런 것들에 적용을 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다양한 보건사업에 대해서 또 접근을 하고, 정책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만들고 어떤 법을 만들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보건사업을 할 때 그냥 한 가지 측면만 보지 말고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모형이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생태학적 모형, 전략을 수립하는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박스가 나오는데, 25페이지에 이 박스가 실질적인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중 지역사회의 보건사업 전략 생태학적 모형에서 조직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놓고 그냥 옆에 있는 정의를 내기도 하고요. 다음 중 개인 간 수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략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선 수준을 구분하는 게 개인적인 수준, 개인 간 수준, 그다음에 조직 요인, 지역사회 요인, 정책 요인, 이렇게 5 차원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건과 관련된 지식, 태도, 행동 또는 기술.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담배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담배가 얼마나 건강에 해로운지 또는 뭐 유익한지 이런 것들, 그 담배를 내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이런 태도, 그 다음에 기술, 내가 금연을 하고 싶어, 담배가 너무 안 좋은 거 알아, 해로운 것도 알고 담배를 끊고 싶어, 근데 금단 증상을 견디질 못해서 끊지 못해. 기술이 없는 거예요. 보건 어떤 행동을 한 그런 것들, 개인의 발달사 이런 것들이 개인적 수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건 사업을 할 때는 뭘 해줘야 되냐? 교육이 제일 중요하겠죠. 개인적인 수준으로는 금연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담배가 이렇게 몸에 해롭다, 금연해야 된다라는 것들, 지식, 태도가 바뀔 수 있도록,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해주고, 행동을 바꾸기 위한 훈련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직접적으로 서비스, 예방 접종을 시행한다던가, 건강 검진을 한다던가, 진료를 본다던가, 이런 서비스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인 거고,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은 어떤 보상을 주는 거예요. 어떤 건강행위를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뭐 그 보상, 이런 거에 의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개인적 수준에서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고, 개인 간 수준이라고 하면은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직장 동료, 친구,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내 주변의 관계, 사회 관계망, 지지 시스템을 개인 간 수준이라고 해요. 그런 개인 간 수준 안에서는 기존에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네트워크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뭐 그러니까 금연 모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건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비공식적인 지도자, 자생 집단의 지도자를 활용한다는 것은 우리끼리 모임이 있는데 우리의 지도자에게 뭔가 어떤 소스를 주고 이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죠. 그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조직 요인은 말 그대로 조직, 그러니까 공공기관이든 뭐 회사든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 조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 그게 그 안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다양한 규칙이나 규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러면 그 조직 안에서의 다양한 개발 이론, 조직 관계 이론을 적용해서 조직 안에서 건강에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뭔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지역사회 요인이라고 하면은 지역사회, 일정 지역사회 안에는 이런 조직도 있고 다양한 네트워크도 있고 그 안에 다 같이 존재가 하겠죠.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다양한 보건사업과 관련된 이벤트, 홍보, 마케팅, 사회적 마케팅이라던가 또는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역량,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전개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정책 요인은 정부가 정책을 개발하는 건데, 옹호라는 단어가 뒤에 가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옹호는 뭐냐면 정책을 수립할 때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옹호라고 해요. 그래서 정책을 개발할 때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건강에 유리할 수 있는 정책, 그게 뭐 환경 정책이 됐든 식품 정책이 됐든 학교와 교육과 관련된 정책이든 도로 정책이든 간에 건강에 유리한 정책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5가지의 모형으로 접근을 해봤고요. 자, 지역사회에서 보건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냐. 우선 그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 그 지역의 역량, 그 지역사회의 환경, 지역사회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사회 지지, 협력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보건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할 때 전략을 짰을 때 과학적 근거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얼만큼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기존에 했던 사업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했다라면 왜 실패를 했는지, 성공을 했다라면 어떤 요인 때문에 성공했는지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전략과 보건사업의 전략, 조직의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이 일관되어야 돼요. 전략이랑 목적이랑 목표가 다 따로 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거의 도덕 문제 수준? 그죠? 윤리 문제 수준? 그래서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와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딱 봐도 아 이건 좀 아니지 싶은 게 답이에요. 틀린 거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고, 자, 사업을 이런 것들, 사업은 지역사회 보건사업은 단독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 다른 사업이랑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같이 해야지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오답이. 자, 사업의 규모와 지속성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되고요. 자, 전략, 평가, 보상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야지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건사업을 기획하고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사업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평가를 하는 목적 보시면요. 우리가 사업을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표를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달성했는지 그것을 파악할 수가 있겠고, 자, 보건사업에서 계속해서 어떤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그 평가를 통해서 다음 의사결정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지금의 평가는 성공했어 못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패했어. 그럼 다음에 보건사업을 할 때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해서 어떻게 가자라는 것에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사업 목표에 대한 효율성도 높이고 사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 그리고 이후 사업에서 자원 분배를 예측하는 데도 도움을 주겠죠. 자, 그리고 실제로 평가를 할 때 여기에서 평가를 할 때는 그 평가와 관련된 모든 요소를 다 평가하는 건 어때요? 사실은 모든 걸 다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평가를 할 때 그 평가가 이 평가가 지금 뭘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목적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두고 평가를 할 때도 우선순위를 좀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평가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평가에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평가에도 목적이 있어야 된다. 분명한 목적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정도. 자,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평가 원칙이 12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요게 시험 문제로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뭐 어렵고 외워야 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읽어보면 그렇지 우리가 다 납득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은 우선 평가는 명확한 목적 아래 시행이 돼야 된다. 평가를 할 때 평가 자체의 명확한 목적도 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평가를 할 때는 그 보건사업과 관련돼서 계획에 관련된 사람, 사업에 참여한 사람, 그 평가의 영향을 받게 될 사람을 배제해야 된다. 어때요? 이게 주요 오답으로 여러 번 나왔던 게 요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건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자, 오답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보건사업의 평가는 사업이 모두 종료된 뒤에 시행한다. 무조건 오답. 평가는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보건사업을 할 때 제일 먼저 뭘 한다고 그랬어요? 현황 분석을 한다라고 했어요. 현황 분석을 하는 것 자체도 평가예요. 지역사회를 진단하는 평가를 해서 그 진단 결과를 토대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는 전체 과정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중간에도 계속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사전 평가, 중간에 과정 평가, 결과 평가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과정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 자, 그 다음 측정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우리가 목표도 측정 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럼 평가를 할 때도 평가에 대한 측정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지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자, 앞에서 나온 내용이랑 겹쳐지는 거예요.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행해진다. 기획 단계부터 결과까지 포괄한다. 결국은 전 과정에 걸쳐서 기획 단계부터 최종 결과까지를 다 포함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 평가를 할 때는 그 사업에서 보여진 장점도 지적해야 되고요. 단점도 지적을 해야 돼요. 장점만 지적한다? 그럼 틀린 게 되겠죠. 자, 평가도 미래 중심적이고 활동 중심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자, 평가는 과거 중심적, 현재 중심적 아닌가요? 자, 평가가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디에 쓰인다? 다음 사업의 의사결정에 다시 사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부족해서 이렇게 실패했지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미래지향적이며 활동중심적으로 행해진다라는 거고, 자,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발생했던 문제점이 있었다. 어떤 문제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려웠다. 그 문제점 당연히 지적이 되어야 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자, 사업 결과가 이후 사업의 향상, 성장을 위해서 되먹인 피드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온 말이죠. 평가가 평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가가 다음 사업의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의사결정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다음 사업에 무언가 결정을 할 때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의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고 참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습득의 경험 자료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사업을 평가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이런 게 발생이 됐구나. 그럼 이게 경험 자료로 쌓여서 다음 사업에 반영이 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쉽도록 마련이 되어야 한다까지가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평가 원칙입니다. 자, 보건사업의 평가에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 사업을 하면서 했던 노력, 뭐 방사선 촬영은 몇 명을 했고 예방접종은 몇 명을 했고 교육은 몇 명을 들었고 이런 것들을 노력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의 성취도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보건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취가 있었는지도 평가하고, 자, 이 성취에는 중간 산출과 최종 산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중간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됐냐,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최종 산출은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정도로 보시면 돼요. 서비스의 노력과 성취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효율성 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얼만큼의 노력을 들여서 얼만큼의 결과를 얻어냈냐, 투입 대비 산출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예산, 인력, 시간 이런 것들을 얼만큼을 투입을 했더니 결과가 얼만큼이 나왔더라. 투입 대비 산출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 효율성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 사업을 성공한 요인, 실패한 요인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되겠죠. 이유와 기전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평가에 들어가야 되겠고, 자, 지역사회 평가 방법을 제시한 기준들이 있어요. 보건사업 평가 기준들로 제시한 게 서치만의 평가 기준 5가지랑 미국 공중보건협회의 평가 항목 5가지가 있는데, 자, 모조리 제가 저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이유는 요것도 빈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중 서치만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해서 박스 해놓고 요 서치만 거랑 미국 공중보건협회 걸 섞어놔요. 그래서 서치만 거를 찾아라, 이런 문제. 또는 다음 중 서치만의 평가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근데 두 개가 비슷해 보이지만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미국 공중보건협회에서의 평가 항목은 사업에로 시작이 돼요. 다 사업에 뭐. 자, 서치만 같은 경우는 우선 업무량, 노력, 우리가 이 보건사업을 하면서 얼만큼의 업무, 얼만큼의 노력이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고요. 그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성과를 평가하고, 그 성과가 그 지역에 충분히 필요한 만큼 충분히 이루어졌느냐, 성과의 충족량, 그 다음에 효율성이 나오면 항상 투입 대비 산출이에요. 그래서 투입 대비 산출이 어땠는지, 업무 진행 과정이 어땠는지를 평가를 하고, 미국 공중보건협회는 사업이 적합했느냐, 자,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었느냐, 자, 사업의 양은 충분했느냐, 그 지역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사업이 제공이 됐느냐, 자, 그 사업이 목표를 달성했느냐, 효과성, 투입 대비 산출은 어땠느냐, 사업의 효율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효과는 없었는지, 사업의 부수적인 효과까지. 자, 그래서 다시 하나씩 살펴보면은, 서치만의 평가 기준은 업무량 또는 노력을 평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의 활동량을 평가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결핵 환자 발견 사업을 했다 그랬을 때는 엑스레이 촬영을 몇 건을 했느냐, 요게 노력 평가가 되는 거예요. 자, 보건간호사가 가정 방문을 했다, 몇 건의 가정 방문을 시행했느냐, 요게 노력 이퀄트, 그래서 업무량에 대한 평가고, 두 번째 성과 평가라고 하는 것은 투입된 노력 대비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죠. 효과를 평가하는 건데, 우리가 예방접종 사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을 막 했어요. 그럼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 예방접종을 맞은 사람이 몇 건이냐, 또는 엑스레이 촬영을 했어요. 그 촬영 결과 결핵 환자를 몇 명을 발견했느냐, 이런 것들이 성과 평가가 되는 거예요. 자, 성과의 충족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성과가 그 지역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켜줄 만큼 충분했느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결핵 환자를 발견했는데 그 숫자가 지역사회의 어떤 결핵 발생률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만큼의 발견 건수였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죠. 자, 효율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투입 대비 산출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투자한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력, 시간, 비용 이런 모든 것들을 투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얼만큼의 결과가 얻어졌다. 그래서 투입 대비 결과가 클수록 효율성이 좋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자, 다음에 업무 진행 과정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자체를 평가해서 사업의 성공 요인, 실패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을 업무 진행 과정 평가라고 해요. 자, 미국 공중보건협회 평가에서는 사업이 적합하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선정한 그 문제가 타당하냐,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 사업의 충족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한 사업이 제공이 되었느냐, 자, 사업의 효과성, 목표를 달성했느냐라는 것, 효율성은 항상 같아요.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개념이고요. 자, 사업의 부수적 효과, 우리가 계획한 것과 생각한 것과 다른 새로운 효과가 나타나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 이 부수적인 효과가 바람직한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결과가 있지 않았냐라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주요 시험 문제고 여기까지가.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보면은 평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부 평가, 외부 평가. 자, 내부 평가라고 하면은 내부 조직에 있는 사업 담당자가 평가하는 거겠고, 외부 평가는 외부 조직에서, 외부에서 평가하는 거겠죠, 말 그대로. 그다음 평가 기준별로 봤을 때는 질적인 평가냐, 양적인 평가냐. 그래서 질을 평가한다는 것은 진짜 퀄리티, 말 그대로 사업의 질을, 결과에 따른 질을 평가하는 거고, 양적인 평가는 그냥 수치화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평가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진행 단계별로 봤을 때는 아까 우리가 보건사업 평가는 사업을 계획하기,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을 계획할 때 계획 평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의 중간 평가, 사업이 끝난 다음에 목표를 달성했는지 종합 평가 정도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자, 투입 산출 모형별 구분인데, 앞으로 투입 산출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구조 과정 결과 평가로 보시면 돼요. 이것도 최근 들어서 시험 문제에 자주 거론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 자, 투입은 뭐라 그랬어요? 투입되는 인력, 시설, 장비, 물자 같은 것들을 투입이라고 하고, 산출은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투입 산출 모형은 항상 구조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구조평가라는 표현이 계속 나올 건데, 구조평가라고 하는 것은 투입되는 요소를 평가하는 거예요, 무조건. 구조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래서 투입되는 인력, 조직 구조, 시설, 장비, 재정. 그래서 인력, 시설, 장비, 물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을 구조평가라고 해요. 항상 그럴 거예요. 자, 과정평가는 이 자원들을 이용해서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과정평가라고 해요. 자, 마지막 결과평가가 있는데, 자, 결과평가는 그 투입 요소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를 평가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를 평가할 때는 산출물을 평가할 수도 있고요, 효과를 평가할 수도 있고, 영향을 평가할 수도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산출물이라고, 그러니까 결과물, 그 사업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사업 서비스 제공 건수로 인한 제공 인원, 몇 명의 사람들이 이 교육을 들었느냐, 보건교육 인원수, 이런 것들이 산출물이 되는 거고, 효과는 뭐예요? 보건교육을 했으면 교육에 효과가 있어야지. 몇 명에게 교육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변화, 건강생활 실천율, 금연율 이런 것들로 평가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장기적인 효과예요. 그래서 이후에 지역사회의 어떤 건강 상태 변화, 금연율, 흡연율, 질병 발생률, 유병률, 영아 사망률 이런 것들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영향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 경제학적 평가 방법이 나와요. 자, 이 경제학적 평가 방법은 마지막 파트, 보건행정 파트 가면은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물론 그때 가면은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장담컨대. 기억하면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처음 들을 때는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 건데, 그때 또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우선 경제학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투입 대비 산출을 보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효율성을 평가한다.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 요만큼의 결과물을 얻었다.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경제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적은 돈을 들여도 많은 산출물을 만들어내야지 경제적으로 되게 좋은 거겠죠. 그런 보건 사업을 할 때도 경제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평가를 해서, 경제성 평가를 해서 아무래도 경제성이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겠죠. 그래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요 비용 효과 분석, CEA라고 해요. Cost Effective Analysis. 그래서 코스트, 비용이랑 이펙트, 효과를 평가한다. 비용 효과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이 있어요. 코스트랑 베네핏, 그 비용을 들여서 얻은 이익, 편익을 평가하는 분석을 CBA라고 해요.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을 CEA라고 했어요. 이거는 영문으로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냥 CEA, CBA 이렇게도 많이 나오는데, 비용 효과는 CEA, 코스트 이펙트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뒤에 뒤에 여러 같이 있구나. 그 비용 편익 분석을 조금 먼저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비용 편익 분석은 CBA라고 했어요. 코스트 베네핏 아널라이시스라고 했는데, 자, 비용은 코스트는 항상 돈이에요. 항상 돈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 편익 분석은 투입도 돈이고, 베네핏도 돈으로 해요. 편익을 화폐 단위로 환산한다.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결과도 돈이다. 투입도 돈, 결과도 돈.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고혈압 치료 사업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사업은 고혈압 치료 사업이고요. B라는 사업은 당뇨, 혈당 조절 사업. C라는 사업은 암 치료 사업. 그 세 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을 평가할 거예요. 자, 코스트와 베네핏을 평가하는데, 자, 고혈압 치료 사업에 1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였더니 거기에 의해 이 고혈압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얻은 베네핏이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봤더니 110만 원만큼의 편익이 있더라. 혈당 조절 사업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입을 했더니 뭐 130만 원만큼의 편익이 있더라. 자, 암 치료 사업에 100만 원을 투입을 했더니 300만 원만큼의 편익이 있더라. 그럼 누가 제일 비용 대비 편익이 좋아요? C가 제일 좋겠죠. 얼마나 심플해요. 투입도 돈, 산출도 돈. 이게 동일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90만 원, 여기는 50만 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누가 더 좋은지 알 수가 있어요. 요게 비용 편익 분석이에요. 보건 사업 하는데 비용 편익 분석 가능한 게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를 화폐 가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보건 사업은 대부분.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행정학에서 일반적인 정책을 평가할 때, 정책의 뭔가 경제성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A와 B와 C는 목적이 다 같아요, 달라요? 목적이 아예 다른 사업이에요. 전혀 다른 사업이잖아요. 고혈압 치료 사업, 혈당 조절 사업, 암 치료 사업. 궁극적으로는 가고자 하는 게 국민들의 건강 증진이지만 그걸 측정하는 게 아니니까 개별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자체가 달라요. 하지만 서로 비교가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겠죠. 왜? 둘 다 돈이니까. 자,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효율성을 기준으로 여러 목적의 여러 가지 사업을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이 비용 편익 분석의 특징이에요. 근데 비용 효과 분석은 CEA라고 했어요. 비용 효과 분석은 투입은 비용을 화폐 단위로 해요. 그러니까 코스트는 비용, 돈인데 결과는 사업의 효과로 표시를 한대요. 다시 말하면 결과가 이번에는 코스트는 똑같이 돈인데 효과는 고혈압 치료 사업을 했더니 고혈압 조절률이 5% 증가했다. 혈당 조절 사업을 했더니 혈당 조절률이 10% 증가했다. 암 치료 사업을 했더니 암 치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5년 생존율이 5% 증가했다. 얘네 똑같이 100만 원 들였다고 해볼게요.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제일 좋아요? 뭐가 제일 좋을까? 어느 누구도 객관적으로 얘보다 얘가 좋아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당뇨병 조절률 10% 늘어난 거랑 암 치료로 인해서 5년 생존율 5% 늘어난 거랑 뭐가 더 좋다라고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 효과 분석은 이렇게 서로 다른 목적의 사업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A, B, C가 다 혈압 조절 사업이다, 암 치료 사업이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암을 치료하는 사업인데 A라는 방법과 B라는 방법과 C라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셋 다 목적은 뭐예요? 암 치료. 암 치료 사업의 방법을 A, B, C로 적용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결과가 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똑같이 코스트를 100만 원씩 넣었을 때 A라는 방법으로 했더니 암 5년 생존율이 예를 들어서 5%가 증가했대요. 5년, 그 연으로 합시다. 5년 생존율이 예를 들어서 2년이 아니다. 이거 생존율이니까 뭐 5% 증가했다. 여기는 7% 증가했다. 여기는 10% 증가했다. 비교돼요, 안 돼요? 그래서 결과가 다 뭐예요? 5년 생존율.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5%, 7%, 10% 똑같이 100만 원을 들였을 때 많이 증가한 게 좋겠죠. 그러면 얘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C를. 그러면 이 비용 효과 분석은 서로 다른 목적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그 목표를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목표를 가지는 하나의 사업의 여러 대안들을 평가를 해서 어떤 대안이, 어떤 방법이 투입 대비 산출이 좋다. 이걸 평가하는 게 비용 효과 분석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비용 효과 분석은 목표가 같은 사업이어야 되는 거고, 비용 편익 분석은 목표가 달라도 돼. 서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을 비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이해 잘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개념이 조금 헷갈리고 어려워하는데 중요한 거는 결과가 뭐로 평가하느냐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둘 다 결과를 화폐 가치로 표시한다. 그럼 무조건 비용 편익 분석. 결과가 어떤 사업의 효과다, 산출물이다. 그러면 비용 효과 분석, 그리고 동일한 사업이 비교 가능하다 못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지역사회 보건사업의 기획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공중보건 역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